예,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기만 하더라도 하락을 했던 금값이 최근에는 온스당 3,000달러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원자재 시장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금값부터 한번 알아보죠. 상승이 아무튼 상당히 좀 심상치 않습니다. 2,000달러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 18개월 전망치 보면 3,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금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이유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예. 사실 금 자체는 결국엔 안전자산이기 이전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거든요. 예, 그렇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보니까 실질 금리랑 역방향으로 가는데, 즉 인플레이션이 회복되는 흐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반등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거든요. 예. 즉 경기의 회복이 안전자산의 수요를 갖다가 뺏는다가 아니라 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올라온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 예. 그러한 부분들이 금 가격을 갖다 끌어올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금 가격이 실질 금리랑 역방향을 하는데, 실질 금리는 결과적으로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봤었을 때는 어떤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갖다 올리기 어려운 국면이고, 그렇게 봤었을 땐 금리는 박스권이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유가의 기저인데 유가 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빠른 속도로 회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질 금리는 더 마이너스로 가버렸거든요. 그렇다면은 금과 역방향이기 때문에 금은 오히려 더 치고 나갔던 거고요. 앞으로를 놓고 봤었을 때도 지금의 올해의 목표 타겟을 갖다 2,000불, 내년까지는 2,500불로 타겟을 갖다가 잡아야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앞으로의 방향성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마이너스의 현재 물가가 플러스로 역전되는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금에 있어서는 더욱더 각광받는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금리하고 명목금리 사이에서 일단 지금 그 금리가 0%대에 도달해 버렸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낮지만, 예,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오히려 실질금리는 상당히 높아지는 형태가 돼서 그 부분들이 이제 금값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쵸. 일단 실질금리 자체가 더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영향들이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특히나 예. 내년에도 그렇고 일드 커브 컨트롤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있어서는 더욱더 우호적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금값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금값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그 만만치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 부분들을 또 유동성으로서 많이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유동성 부분은 금값에 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무래도 유동성 하면은 결과적으로 달러화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상단 자체가 좀 제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타 원자재랑 마찬가지로 뭐 달러화 표시 자산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달러화의 상단이 막혔기 때문에, 즉 예. 유동성이 그만큼 많이 풀리고 막혔기 때문에 금에 있어서도 우호적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최근에 뭐 연준에 있어서 자산 매입이 조금은 둔화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경기 방향성 측면에 있어서 2022년까지도 사실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얘기도 없고요. 다만 이제 속도가 둔화된 것이지 이게 방향성 측면에서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유동성에 있어서도 해석할 때 금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그 풀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러 자산들의 가격들을 한꺼번에 다 끌어올리고, 그에 따라서 보게 되면 원자재, 특히 또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금도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금 가격의 상승 이 부분들을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금 이외에 다른 자산들은 없습니까? 혹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치면은 사실 은이 있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도 어떻게 보면은
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게 은인데 다만 은이 조금 더 차이가 있다면은 은은 또 구리와 같은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성향도 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해지 즉 경기가 회복되는 전환되는 국면에 있어서 은도 각광받을 수 있지만은 동시에 경기가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에 있어서는 구리와 같은 성격을 가진 은이 더욱더 이제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 2008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사실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국면에 있어서 금과 구리가 이제 금과 은 간의 레이쇼를 그렸었을 때 좀 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게 은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움직임도 굉장히 유의미하고 앞으로의 방향성 측면 그리고 가격 레벨 부담 측면에서도 투기적 포지션 비율로 놓고 봤었을 때 금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부담이 적다라는 점에 있어서 좀 더 각광을 갖다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대체성으로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성으로도. 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가격은 최근에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은 같은 경우에는 금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온스당 19불대로 올라왔는데요. 예.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와 줬는데 최근에 그럼 앞으로를 봤었을 때 저희가 접근하기로는 21불대 타겟 목표를 갖다가 지금 보고 있고요. 예. 내년에 봤었을 때는 못해도 24불대를 갖다 타겟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금하고 은의 가격의 비율이 100대 1이 조금 안 되네요. 한 90 몇 대 1 이 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좀 더 레이쇼 자체가 스프레드 자체가 굉장히 좀 더 좁혀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90 몇 대 1 정도 되는 것이 과거의 레이쇼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형태입니까? 과거와 비교했었을 때는 확실히 지금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 것은 확인이 우리가 됐지만은 아직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예. 그럼 과거 금융위기 때를 놓고 보면은 앞으로 좀 더 스프레드가 축소될 구간이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프레드가 축소될 구간이 좀 더 남아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 우리가 금을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골드바를 사가지고 쟁여놓는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지만 그거 이외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을 갖다 실물을 갖다가 사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면은 그러한 이제 좀 위험이라든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뭐 실제로 실물 금을 갖다 살 때 보관료를 갖다 내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좀 투자를 할 때 ETF를 갖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예. 즉 ETF 중에는 뭐 선물형 ETF가 있을 테고 내지는 현물형 ETF가 있을 텐데 이 같은 ETF를 갖다 좀 더 이제 적시적으로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보관료에 있어서라던가 내지는 좀 해지 차원에서도 좀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ETF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주식이랑 좀 더 같이 친근하게 밀접하게 우리가 많이들 바라봤기 때문에 같이 활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ETF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이제 되네요. 글쎄 뭐 이게 뭐 골드바를 사가지고 이거는 뭐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기요. 그다음에 또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소액 ETF 소액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ETF가 굉장히 좀 예, 그렇죠. 접근하시기 용이하겠죠. 예, 그래서 ETF를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이런 그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제 그 유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팬데믹이 나고 난 다음에 유가는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한때 정말 장중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유가까지도 내려가고 해서 정말로 난리가 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유가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일단 WTI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40불대 영역, 그러니까 약간 물론 어제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쪽에서 현재 대규모 감산 조치를 갖다가 조금 완화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기존 계획대로 예. 이 얘기가 나오면서 40불대가 약간 좀 눌리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이 약간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유가는 여전히 하반기 때 40불대 영역을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유가만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거든요. 예. WTI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비율로만 놓고 봤을 때는 과거 2018년 미국의 이란 제재 때만큼 27%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레벨보다는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번 조정의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내포돼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일 있을 오펙 플러스의 뭐 JTC라던가 아니면은 JMMC 회의에서 8월달에 있을 감산 계획을 갖다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공급 측면에서 어쨌든 오펙 플러스의 역할은 중요할 테고, OSP를 갖다가 계속해서 인상을 갖다 해줌으로써 수출량을 조절해주고, 거기에 있어서 사실 러시아도 감산 이행도 적극적이고 나머지 산유국들도 감산 이행에 있어서 페널티를 갖다 부과한 거에 있어서 다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 이 같은 공급 측면에서의 유가 방어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 수요 측면에서도 드라이빙 수요가 전체 석유 수요에서 50%인데 이 같은 수요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많이들 회복했기 때문에 예. 수급 측면에서 여전히 나쁘지 않은 그림.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있어서는 저희는 장기적 방향 써서 리스크가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감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산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대신에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위축됐던 것이 운송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형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대략 40불대 정도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WTI 앞으로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예. 사실 뭐 오펙 플러스가 다시 또 와야 되지 않는 이상 뭐 마이너스로 회귀될 가능성은 없겠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40불대 영역 말씀하신 대로 회복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정도 레벨 수준에서 머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단 자체는 하반기 때 좀 50불을 갖다 계속 언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예. 있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특히 셰일 드릴러들의 신규 유정당 투입 비용이 49.4불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들은 좀 상단은 닫혀 있지만은 예. 레벨이 좀 박스권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보게 되면 장기적인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지금 접근을 해가고 있는 상태,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예, 그 맞습니다. 접근하는 상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40불대 중심이 되는 박스권 내,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철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망도 굉장히 암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주가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이고, 여러 나라들에서 아무튼 그 철강업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인데요. 철강에서 가격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앞으로에 봤었을 때 사실 철강 관련 산업들은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수요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코스트를 갖다 만들어내는 철광석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철광석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의 우리가 앞으로 방향성을 보면은 당장은 굉장히 힘든 구간은 맞지만은 예. 하반기로 연말로 접근해서 점진적 개선 가능성이 유효하다라고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철광석 가격만 하더라도 톤당 거의 한 116불 대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연말로 갈수록 못해도 최소 80달러대 구간으로 점진적 완화가 가능하다라 보고 있고요. 이같이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중국 이외 지역들의 수요가 결국 철강 관련 수요가 굉장히 더디다. 예. 중국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인프라라던가 건설단에서의 수요 그로스 자체가 4.7%대로 좀 회복을 해줬고, 근데 반대로 중국 이외 지역들 유럽 같은 경우 여전히 자동차향 수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대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기계향 수요가 회복됐지만은 여전히 좀 더딘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철강 가동률의 한계성인데, 중국이 과연 가동률을 갖다 여기서 더 위로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퀘스천이겠고요. 예. 특히나 발계 역시도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감산을 갖다 한 번 더 얘기가 나와줬고요. 세 번째로는 결국 인도 물량인데, 철광석 자체 물량 자체가 중국에서 지금 항구 재고가 빠른 속도로 감소를 했는데, 예. 그러면은 공급이 계속 타이트할 것인가 놓고 봤을 때 브라질 쪽에서 발레가 지금 최근에 공급을 좀 개선되고 있고, 호주 단에서는 6월 달에 중국향 철광석 수출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의 인도 물량이 대략 3개월 가량의 해상 조달 기간 소요가 되는데, 그럼 못해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봤었을 때 중국 쪽의 재고가 점진적으로 쇼티지가 완화가 되고, 그러면은 철광석 가격 자체도 개선되면서
철강 기업들의 이익 개선 역시도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연말로 갈수록 점진적인 회복 방향 갖다 우리가 좀 놓고 봐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고요. 연말로 갈수록 점진적인 회복 방향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잠깐 아무튼 한번 좀 여쭤보면 중국의 철강 기업들은 좀 정리가 됐습니까? 워낙들 많아서 난리였었는데. 뭐 어느 정도 많이 좀 해소가 됐는데요. 예. 이제 공급 과잉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만 아직까지는 올해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예. 올해까지를 갖다 기점으로 좀 더 해소돼야 될 부분, 특히나 이제 뭐 모조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생산하는 또는 법 외 테두리에서 생산하려는 기업들도 캐파를 갖다 계속 정부에서 단속하려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연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연 역시 이제 철강석하고 같은 방향을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관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돼야 또 이제 아연과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 이것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텐데 아연은 어떤 형태입니까? 아연도 사실 뭐 철강석과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광단에선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고 병목 현상 발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 때문에 광산들의 이제 조업 차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근데 하반기로 봤을 때 연말까지로 놓고 봤었을 때 점진적으로 공급은 완화될 수 있다. 즉 아연 재련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되려면은 아연의 가격보다는 즉 정광 공급이 늘어나주고 그에 따라서 TC가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봤었을 때 최근에 최대 공급처인 뭐 중국 같은 경우 이미 가동률 자체가 광산들이 67%대로 회복을 해줬고 2대 광산인 페루 같은 경우는 7월 말까지 조업을 갖다 완전 정상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역시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공급을 완화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와줬고요. 최근에 TC가 좀 반등을 해줬는데 앞으로 이 같은 즉 공급이 완화되면서 TC는 스팟 TC가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재련 기업들의 이익 역시도 7월 초 때만 하더라도 톤당 500위안 정도였는데 지금 예. 현재 700위안 정도로 700 회복을 위안.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놓고 봤을 때 공급이 완화되면서 재련 기업들의 이익 역시도 좀 더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원자재 면에서 봤을 때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어디냐면 구리 가격입니다. 그죠? 그 경기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에 따라서 구리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리 가격은 현재 어떤 상태고 앞으로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구리 가격이 경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반영하는 이제 원자재이긴 한데, 그러니까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공급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를 갖다 놓고 봤을 때, 전 지금의 구리 가격은 공급의 쇼티지 현상 때문에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LME 가격으로는 지금 톤당 6,500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칠레 쪽에서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은 광산들의 파업 이슈 그리고 코로나발 뭐 에스콘디다라든가 아니면은 추쿠이 카마타라든가 이런 쪽에서 공급 차질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상 조업 차질 때문에 발생한 가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요단에서 우리가 점진적 회복은 맞지만은 지금의 공급 차질이 그러면은 아까 아연과 마찬가지로 점진적 개선된다면은 구리의 가격 자체는 앞으로 좀 상단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계속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경기의 회복을 얘기하지만은 실물단에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더딘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딘 회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고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하반기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하반기 때 사실 뭐 모든 원자재가 다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 앞발 이슈고 아무리 주식시장에서 이제 리스크를 탈피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원자재는 실물 시장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실물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갖다 후행하다 보니까 좀 지금 현재 봤었을 때 가장 이슈가 될 부분은 저는 금이 될 수 있다고 계속 보고 있고요. 금이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유가가 계속 뭐 노이즈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도 봤을 때도 금이나 은이 굉장히 좀 많은 얘기들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는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원자재는 현재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아마 하반기의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원자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